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말 특집 라이브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제가 너무나 또 좋아하는 강시혁 교수님과 함께 심장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진짜 중요하게 챙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심장 건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교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여쭙고 심장 건강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모시고 인사 나누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귀엽게 또 예쁜 또 머리띠를 착용해 네. 주셨습니다. 저도 따라서 이렇게 써봤는데요. 올 한 해 좀 어떤 한 해셨는지 먼저 간단히 좀 여쭙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급수 질문이에요. 네. 개인적으로는 네. 의정 갈등이 2024년 정말 힘든 한 해였었고요. 네, 2025년 들어서 다행히 의정 갈등이 조금 마무리되고 병원이 정상화되고 해서 조금 회복하는 시기였던 것 같고요. 네, 한참 정말 우울했었는데 그런 것도 조금 좋아졌던 그러네요. 것 같아요. 또 아무래도 네, 근무하실 때는. 네. 근데 저는요, 교수님, 해가 갈수록 더 1년 1년이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도 그러신가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언제 1년 지났나. 그쵸. 네, 눈 깜짝하면 이렇게 1년 지나 있구나. 그러니까, 35살 됐네? 했는데, 이제 또 1년이, 끝나게 생겼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 올 한 해를 좀 기쁘고 행복하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를 좀 돌아보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진료실에서 여전히 많은 분들도 진료 보시고 또 이제 바깥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특히 이제 환자분들이 올해 좀 이런 거 건강 고민 좀 진료실에서 많이 좀 물어봤다 하는 것들 어떤 거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제가 체감했던 거는 네. 환자분들 연세가 되게 많아졌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심심해서 한번 제 입원 환자들 평균 연령을 따져봤는데 네. 2020년 제가 연수라서 없었고 19년도가 평균 연령이 67세였거든요. 네. 근데 올해 평균 연령이 72.6세더라고요. 5살이 늘었어요. 지난 몇 년 사이에. 한국인 평균 수명이 늘긴 했거든요. 2025년 태어난 아이의 기대 여명이 83.7세? 6세? 좀 늘었는데 근데 사실은 5년까지 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 환자분들 평균 연령이 늘었다는 거는 건강 관리를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네네네. 그전에는 60대 찾아오던 환자분들이 70대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러네요. 네, 제 환자분들 80세, 90대, 100세도 세 자리 숫자도 있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구나 한 가지에 사람들이 정말 건강 관리를 잘해서 이제는 정말 연세가 많아져야만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구나라는 거 느끼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환자분들의 인지 기능 저하, 치매 이런 것들이 환자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오히려 이제 수명이 길어지시다 보니까. 길어지시면서 사실은 예전에는 그러네요. 말을 안 들어서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은 있었어도 깜빡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정말 그거 이슈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 약 잊지 않고 드시게 해드릴 거냐 그런 거 중요한 문제가 됐고 또 노쇠도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운동하시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연세가 80세, 90세이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 운동하라는 말이 또 쉽게 안 떨어지시는 분들이 너무 있거든요. 고령이신 분들은 운동하다 다치시는 경우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 노쇠, 그다음에 인지기능 저하 이런 게 진료실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됐다고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키워드들을 좀 말씀 주셨는데 진짜 70대 이렇게 대학병원을 가신다는 게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 같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더 나이 드신 분들이 더 건강 관리를 잘해서 더 늦춰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어떤 키워드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올해는 궁금합니다. 비만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GLP-1 아고니스트. 비만약들이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비만약 방송도 많이 하셨지만 비만약이 나오면서 비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비만 주사 맞아도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고요. 주변에 맞는 분도 많고 제가 환자분들 처방해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거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신기한 게 어제 제가 그 연말 특집 라이브 두 분이랑 진행했는데 가정의학과 교수님, 소화기내과 교수님도
딱 키워드를 뽑아달라고 하니까 다 위고비를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순환기 뇌과에서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 약이 어떻게 보면은 심혈관 질환이랑도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저희 약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모든 약들이 네네. 결국에는 심장약으로 가고 와. 있는데 비만약은 처음에는 비만을 치료하는 약으로 시작했다가 신부전에 좋다. 그다음에 관상동맥 질환에 좋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관절에도 좋고 뭐 다른 데도 좋긴 하지만 결국에는 심장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요. 한국은 비만이 동반된 신부전이 그리 많지 않지만 미국에는 정말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한 약제가 되어가고 있어서 심장질환에서 중요한 약제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올해도 뭐 정말 히트를 쳤지만 이게 더 넓혀가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민님께서 마흔자로 최고라고 거의 만병통치약이라고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그 수명도 길어지는 만큼 건강에도 관심이 정말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진료실에서 좀 여실히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네. 질문의 성격이 조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네. 건강식품 먹어도 되냐? 이거 먹어도 뭐 마늘즙 먹어도 되냐? 뭐 엑기스 먹어도 되냐? 뭐가 좋냐? 네,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러면 그런 질문들 많이 줄긴 하셨거든요. 그런 지식이 더 많아지신 거죠. 건강 관련 지식이 많아져서 네. 운동 어떻게 하면 좋냐? 심장에 어떤 운동이 좋은 거냐? 그다음에 뭐 어떤 생활 습관들, 어떤 음식 중에서 뭘 피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사실 심장질환 입장에서는 드셔서 좋은 것보다는 피해야 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되냐, 뭘 피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로 성격이 조금 바뀐 게 저는 긍정적인 변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진료실에서도 경험하면 흡연율 되게 많이 줄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예전에만 해도 막 우리 식당에서도 막 흡연하고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아예 없잖아요. 네. 담배 냄새 맡기 어려워졌죠. 외국 가면 깜짝깜짝 놀래요. 담배 피는 사람이 있네 하고 깜짝 놀라잖아요. 요즘에 한국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워낙 줄어가지고 진료실에서도 옛날에는 심근경색 환자 담배 때문에 심근경색 생기는 분들 정말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분들 정말 많이 줄은 것 같고 한때는 청소년 흡연이 좀 문제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좀 줄고 있더라고요. 와. 최근 통계 보면 그런 것도 좀 긍정적인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요새는 되게 예방하고 미리미리 좀 대비하자라는 그런 좀 중점이 좀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셔서 잠깐만 인사 나눠보고 가겠습니다. 네, 믿음으로님, 더누리님, 오영도님, 또 김민님, 생각많은님님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질문은 잘 정리해두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잘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교수님께서 정말 바쁘셨을 것 같아요. 진료도 이제 많이 보셨지만 여러 가지 이제 대외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비욘디에서도 많이 출연을 해줘서 너무 감사한 멘토분 가운데 한 분인데요. 올해 방송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나 방송이나 이런 거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올해 방송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요? 네. 비욘디가 되게 방송이 힘들거든요. 1시간 동안. 그러니까요. 맞아요. 제가 혼자 내용을 준비해가지고. 막 강의 내용도 준비해 주셔야 되고. 어떤 내용을 전달할까 고민하고 1시간 동안 또 대학 교수가 1시간 동안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화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네. 저한테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이렇게 제가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최근에 나온 재밌는 심장 관련 연구 결과들 중에 일반인들에게 소개하기 쉬운 내용들 중심으로 찾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래도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 댓글이나 시청자 반응들 보면 그래도 전달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조금 보람을 느꼈었다고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막 최신 논문들 막 정리해서 강의해 주시고 그랬는데 질문 나온 김에 그 2026년에 좀 뭐 새로운 변화들 이런 거 있을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AI가 화두기는 한 것 같고요. AI가 모든 사회에서 지금 AI가 화두고 뭐 AI 버블이니 아니니 AI가 생산성을 얼마나 개선시킬 수 있느니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의료역도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처음에 이세돌 바둑둑 알파고 나오고 했을 때는 마치 의사를 금방 대체할 것 같은 기대가 있었다 그러면 기대가 한풀 꺾이기는 했는데 계속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연구자들, 그다음에 사업가들, 그다음에 회사들에서 새로운 AI 기술을 어떻게 임상 현장에서 사용할지 계속 시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있는 중인데 시대의 화두인 것 같아요. AI가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고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쓰일지 고민 중입니다. 고민 중이고 내년에는 또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시술 이런 것도 새로운 거 나왔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아직은 네. AI가 일반적인 도메인에서 더 많이 쓰이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언어 영역, 대화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의료는 되게 깊은 영역이거든요. 다 쪼개져 있고 쪼개서 굉장히 깊은 영역이라서 그런 기술들이 아주 보편적으로 모든 과에 다 모든 과와 모든 상황에서 널리 쓰이는 기술이 아직은 이제 널리 쓰이는 건 많지 않은 것 같고 각 영역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 영역에서는 뭐 심전도 같은 것들이 지금 제일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기는 하고요. 시술에서도 계속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실화된 것들은 아직 많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더 연구가 좀 필요한. 맞습니다. 네, 아직은 임상에 들어왔어도 이거의 효용성이 100% 증명된 것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대는 많이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널리 쓰일 수 있는 AI 기술 아직 조금 제한적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심전도에서는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심전도가 AI 연구하기 좋은 이유가 이렇게 딱 한 장의 A4 용지에 그림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걸 AI가 정말 잘해가지고 심전도가 어려워요. 사실은 심전도가 막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의사들도 저희도 학생 때 되게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심장내과 의사들은 심전도를 직접 보지만 이제는 많은 의사들이 심전도를 판독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도 판독문이 있긴 있었지만 AI가 조금 이제 더 직관적인 판독을 패턴을 좀 분석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게 어떤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도 좀 제공해주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 진료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는 입원 환자분들 모니터하고 있으면 심전도나 혈압이나 체온 모니터하다가 이 사람 뭔가 안 좋아진다. 뭐 심정지가 생길 것 같다든지 임상적으로 나빠질 것 같다든지 그럴 때 AI가 그걸 캐치해가지고 조금 더 일찍 알려주는 그런 기술들이 최근에 많이 쓰고 있긴 합니다. 그렇게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빨리 캐치해주는 역할을 하면 참 도움이 되겠다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마음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아직 더 가야 될 길이 먼 게 그런 기술을 도입했을 때 실제로 입원 환자들의 결과가 얼마나 좋아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논란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참 도움은 되겠지만 아직 갈 길은 멀었다. 네, 아직 더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내년에 또 기대되는 또 어떤 변화들 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도 비만 치료제 얘기했지만 사실은 쓰고 싶은 분들도 많고 필요한 분들이 많은데 아직은 비용이 이슈인 것 같긴 해요. 비만도 사실은 사회적인 불평등이 존재하는 영역이거든요. 이니퀄리티가 존재하는 영역이라서 미국의 베버리힐스에 사는 사람들은 운동 열심히 하고 체중 관리 잘하던 분들이 위고비 마흔자루까지 맞는데 오히려 저소득 계층에서는 운동할 시간도 없고 겨우겨우 저 포장 음식 먹으면서 생활하는데 그런 비싼 약을 맞을 여유가 없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이긴 하고요. 이게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비용 때문에 맞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이 영역은 경쟁이 지금 되게 치열합니다. 모든 제약회사들이 다 비슷한 계열의 비만 치료제들을 개발하고 있고 먹는 약으로 바꾸기 위해서 임상 연구 많이 하고 있고 2025년에도 먹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연구들이 좀 나왔었고요. 이제 주사 안 맞고 그냥 먹는 약으로 하는 방법들도 그러면 뭐 있습니다. 인기가 더 하늘을 찌르지 않을까. 여러 회사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비용도 조금 경쟁적으로 비용도 조금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접근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또 더 효과 좋은 마흔자루가 위고비보다 이제 연구 결과는 조금 더 체중이 많이 빠지는 걸로 나오는데 그런 게 기전이 하나가 아니라 2개 기전에 작용하면서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더 효과가 좋은 비만약 이런 것들도 개발되고 있어서 그 영역에서 혈투가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것보다 더 많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걔네들이 다 나오면은 어쩌면 그 무한 경쟁에서 좀 가격이 내려갈 수도 네. 있겠다. 네. 이런 예측을 그런 해주셨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이 얼마나 더 커질지 기대가 되고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좀 요런 거는 건강관리할 때 좀 염두에 두세요. 이런 거는 좀 챙겨보세요. 라고 하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교수님? 궁금합니다. 네. 뭐 비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저희 네. 영역에서는 고지혈증, 그다음에 고혈압 대표적인 위험 인자죠. 고지혈증도 새로운 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주사제제 이런 거요? 네. 잘 알고 계신 이제 스타틴 네. 제일 많이 쓰이는 약제고 효과가 제일 좋기는 한데 부작용 약제와 관련된 불편함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비만약처럼 사실 요즘 약들은 다 주사로 나와요. 네, 뭐 무슨 저 나무에서 뭘 채취해가지고 막 연구하고 이러지 않고 기전을 알아서 기전에 맞는 물질을 만들다 보니까 주사로 많이 개발이 되고 먹는 약도 새로 나오고 있고요. 그런 약들 새로 나오면서 과거에는 이제 고용량 스타틴을 써서 부작용이 좀 있더라도 고용량 스타틴으로 계속 갔다 그러면 최근에는 용량을 조금 낮추고 다른 성분들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분위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고지혈증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혈압약도 지난 한 20년간 새로운 혈압약이 안 나오다가 최근에 또 새로운 혈압약들이 또 개발되고 있어요. 네. 항상 얘기하지만 고혈압, 고지혈증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진짜 만성질환은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쯤에서 질문 조금 제가 전달 드려도 될까요? 생각 많은 밤님께서 마침 고혈압약이랑 고지혈증약 질문을 주셨습니다. 50대 남성분이시고요. 같이 복용 중이신데 이제 수치는 약 덕분에 정상으로 나오는데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아주 위험한 그런 것들에 여전히 좀 노출이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고요. 네.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드시면 위험을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심근경색 위험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약 잘 드시면 위험을 낮출 수 있고 수치를 잘 관리하면 정말 많이 낮출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분들보다는 위험이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분명히 있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수치가 잘 조절된다고 방심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환자분들한테는 진료실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요. 이만큼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상 수치로 만드는 거 쉬운 거 아니라서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드리지만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위험은 남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담배 피우지 않고 운동 꾸준히 하시고 다른 생활 습관을 통해서 위험을 더 낮추려는 노력 계속 하시는 건 또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최선의 노력을 잘 하고 계시니까. 네. 그리고 또 건강긍정상쾌님께서 협심증 약을 먹고 있는데 술이나 커피를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술은 과거에는 하루 한 잔, 두 잔 정도까지 괜찮다고 얘기했다 그러면 최근에는 안 드실 수 있으면 안 드시는 게 더 좋다고 얘기하기는 해요. 이제 이런 연구들이 연구가 이제 술을 통제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술을 드시지 마세요라고 해서 안 드시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보통은 관찰 연구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요. 과거에 한두 잔 괜찮다고 했던 거는 주로 이제 서구에서 나왔던 결과들인데 서구에서 와인 한 잔 정도 마시는 건 사실 부의 상징에 가깝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수준이 높은 분들이 자기 관리도 잘하는 분들이 와인 한두 잔 마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통계적인 왜곡이 좀 존재했었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조금 더 이제 고도화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안 드시는 분들이 더 좋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어서 하루 한 잔 괜찮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안 드실 수 있으면 안 드시는 게 좋다.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요. 커피는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커피는 프림이랑 설탕 들어간 커피가 프림은 콜레스테롤에 설탕은 혈당에 안 좋으니까 그런 건 좀 피하시는 게 좋겠지만 커피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뭐 하루 두세 잔까지 크게 나쁘지 않고 5잔까지도 뭐 썩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술은 조금 피해 주시는 걸로. 그리고 더 누리님께서 길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심장 선생님 이렇게 또 말씀 주시면서 질문 주셨는데요. 심장 비대는 이거 돌아올 수 없는 건지 이게 축소가 되기는 어려운지 어렸을 때부터 좀 있었는데 이와 더불어서 동맥경화로 인한 심혈관 질환은 없는데 체중에 고민이 약간 있으신 것 같고 동맥경화로 가기 전에 수치가 잘 조절된다고 해도 관상동맥 질환이 찾아올 수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심장비대의 원인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서 하나의 답을 드리기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근데 요 앞뒤 맥락을 보면 약간 비만하신 분이 가지고 있는 심장비대처럼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가역적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심장이 해야 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심장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이제 체중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시면 또 그것 때문에 심장비대가 더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체중을 줄이고 혈압이 떨어지면 심장비대는 가역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서 진료하신 선생님께서 좋아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면 다른 병이 있는 건지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비만, 아직은 동맥경화성 질환은 없지만 비만이 있으시고 심장비대가 있다 그러면 동맥경화가 진행할 위험은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질문 또 주셔서 믿음으로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이것도 좀 전달을 드려도 되는 질문일까요? 네. 30대 여성분이시고요. 그 백혈구 수치가 14이고 적혈구 침강 속도가 120이었습니다. 이엽성 대동맥 판막 환자이고 예전에 심낭염 치료도 받았는데 적혈구 침강 속도와 백혈구 수치가 심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심낭염이 왜 생기셨는지가 궁금하네요. 이거 되게 어렵네요. 네. 원인이 뭐였는지. 아주 심도 깊은 질문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이엽성 대동맥 판막은 선천적으로 대동맥 판막이 보통은 3개인데 2개만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고요. 요거는 과거에 조선시대 수명이 40대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었는데 우리가 수명이 길어지면서 판막이 2개이신 분들이 60대, 70대가 되면 조금 더 일찍 퇴행성 변화가 오셔서 주기적인 검사를 추천드리기는 하고요. 근데 아직 30대시면 아직은 문제가 될 단계는 전혀 아닐 것 같기는 해요. 30대, 40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주기적인 검사는 추천드립니다. 심낭염은 아마 별개의 문제실 것 같아요. 심낭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인데 심장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는 일은 사실 흔한 일은 아니고요. 아주 드문 일인데 바이러스성으로 생기기도 하고 한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유명해졌었죠. 코로나 생기고 심낭염이 생기기도 하고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유명해졌었는데 별개의 문제일 것 같고요. 보통 심낭염은 급성이고 만성 심낭염은 정말 없거든요. 정말 드물거든요. 급성 심낭염은 한번 치료받았으면 보통은 끝나는 질환이기는 한데 말씀하신 백혈구 수치 그다음에 적혈구 침강 속도가 조금 높으신 거는 이거는 그 전에 질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제가 지금 이 정보만 가지고 답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주 질문을 또 많이 주셨는데 또 이리프님께서도 길게 질문 주셨습니다. 저게 이제 심근경색인가요? 약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드시는 약을 쭉 적어주셨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전 10시에 약을 드시면 주간 졸음이 심하다고 하시고 8시 저녁에 드시면 괜찮다고 하십니다. 약을 늦게 먹었더니 졸음이 좀 더 늦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게 약이랑 좀 연관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관련 있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혈압 말씀하신 대로 심근경색이고요. 심근경색에서 사용하는 약제들이 뭐 이렇게 항혈전제 그다음에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약들이 혈압을 좀 떨어뜨리거든요. 그다음에 고지혈증약 이렇게 드시고 계신데 아마도 베타블로커, ACE 이니비터 같은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제들 때문에 약을 드시고 한 2-3시간 있다가 혈압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피곤하고 졸리고 했다가 약효가 조금 사라지는 저녁 때쯤에 기운을 되찾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하고 상의하십시오. 이런 부작용이
변화가 좀 있다고 말씀하시면 약을 조금 더 편한 약으로 변경해 주신다든지 약 드시는 시간을 좀 밤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요건 이제 고도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니까 환자분의 상태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거라서 제가 제 말씀만 듣고 임의로 약을 중단하지 마시고 선생님하고 좀 상의하셔가지고 조정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승환님께서 진료실 밖에서 뵈니 반갑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또 인사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질문 오늘 많이 주셔서 몇 개만 조금 더 받아보고 내용 이어가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평소처럼 그대로님, 운동 중에 가슴이 답답해졌다가 쉬면 괜찮아집니다. 근데 이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혹시 이게 협심증의 증상은 아닐지 걱정이 되시고 또 이럴 때는 운동을 계속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어떤 검사를 해봐야 하는 건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협심증 증상이 걱정이 됩니다. 네, 저희가 네네. 이제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통증의 위치, 양상, 지속 시간 이런 거 물어보는데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언제 생기고 어떻게 하면 좋아지냐거든요. 운동할 때 생겼다가 쉬면 좋아지는 게 전형적인 협심증 증상이고요. 심장은 일하는 장기라서 우리가 운동하게 되면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심장 혈관에 기름때가 껴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가만히 있을 때는 혈류량이 부족하지 않은데 운동 시에 심장의 요구량이 늘어날 때 혈류가 그만큼 따라가 주지 못해서 근육이 아프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통증이 생기는 거라서 요 말씀하신 증상은 협심증의 전형적인 증상처럼 들리고 진료를 받아보시고 검사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요런 증상이 최근에 생기셨다 그러면 일단 잠깐 운동을 쉬시고 검사를 먼저 받아보고 결과에 따라서 운동을 다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좀 병원에 가보시는 걸로. 네, 잠깐은 쉬시고 검사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또 주제가 있어서 주제에 대한 내용 짧게 나눠보고 다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100세 시대 심장 관리 요런 주제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근데 교수님, 그 혹시 심장 노화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검사나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문득 궁금해집니다. 네. 심장 질환은 예측이 가능한 질환이에요. 그런 질환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암들도 어떤 위험인자들 가지고 이 암의 위험을 딱 평가하기 쉽지 않은데 심혈관 질환은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운동 이런 거 가지고 향후에 발생할 위험을 80% 가까이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인자만 가지고도 사실 심장 나이를 상당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검사 방법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지 받아보시면 2년마다 하는 국가검진 받아보시면 그 맨 마지막 페이지에 당신의 심장 위험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15%입니다. 본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페이지에 15%. 같은 나이 또래에 비해서 몇 배 높습니다. 당신의 심장 나이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 페이지라서 열심히 안 보셨을 수 있는데 2년마다 국가에서 그런 데이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잘 관리하면 위험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까지 보여드리니까 그런 전통적인 기본적인 정보와 혈액 검사만으로도 상당 부분 나의 심장 나이를 예측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군요. 뭐 검사들도 건강검진에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검사들 하고 있는데 많이 하시는 것 중에는 심장 석회화 지수, 심장 CT를 통한 석회화 지수 를 가지고도 석회화가 동맥경화를 반영하는 지표라서 그 석회화 정도를 가지고도 심장 나이를 평가하기도 하고 또 뭐 제가 진료실에서 좋아하는 검사 중에 하나는 혈류 검사, 맥파 검사 하면 혈관이 얼마나 딱딱해졌는지 알 수 있거든요. 맥파 검사 어떻게 하는 거? 딱딱해지는지 어떻게 알아요, 교수님? 검사는 되게 쉬워요. CT처럼 복잡하거나 방사선 노출 없고 팔이랑 다리에서 혈류를 측정합니다. 이제 혈류가 어떻게 올라갔다 어떻게 내려오는지 측정하고요. 그러면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류가 전달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거든요. 말랑말랑할 때는 심장에서 피가 끝까지 가는데 시간이 더 길고요. 혈관이 딱딱해지면 슉 빨리 전달돼서 속도랑 연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걸 가지고 경직도를 평가하고 그 경직도가 같은 나이 또래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어떤지 평가해 줄 수 있어서 그런 검사를 통해서도 혈관 나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검진에 생각해보니까 당신의 심장 나이고 있었던 것 같아서 우선은 쉽게는 그렇게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심장은 좀 예측이 가능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또 주셨는데, 근데 요즘에 또 막 기사 보니까요, 교수님, 심장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뭐 거기를 보니까 뭐 가당 음료, 수면, 비만, 염증, 운동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던데 이게 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한번 잠깐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요소들이 저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던 위험인자가 아니긴 하죠. 전통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이런 것들 얘기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조금 잘 되고 있으니 그거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새로운 위험인자들입니다. 이제 식습관들 중에서 요즘에 걱정되는 것들이 그런 가당음료랑 그다음에 초가공 식품들 그런 것들이 최근에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비만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만큼은 아니지만 심혈관 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 또 규칙적인 운동, 그다음에 수면 습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인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와, 근데 그 가당음료가 요새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고 이제 맛있어야만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도 많이 접하게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또 슬라이드 잠깐 준비해 주세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네. 당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피곤하면 달달한 음료 찾는 사회적인 문화가 있고, 접근도가 좋아졌어요. 단 음료를 사기가 쉬워지고 그런 커피 전문점 같은 게 많아지면서 너무 맛있어요. 즐겨 마시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비만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요즘 손꼽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어떻게 하면 가당음료 섭취를 좀 줄일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미국은 각각 도시마다 이제 주마다 도시마다 카운티마다 정책을 좀 다르게 운영할 수 있어서 그런 실험을 먼저 하는 도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현재 5개 도시에서 이런 가당음료에 대한 세금을 붙이고 있어요. 간접세를 붙이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단 음료를 마시면 가격이 다른 도시보다 높거든요. 그런 도시들 5개가 있는데, 그런 도시들에서 세금을 붙였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본 연구입니다. 그랬더니 가당음료 섭취가 이렇게 몇 달 동안 꾸준히 있다가 세금을 부과하니까 가당음료 섭취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 50%는 아니지만 30% 이상 줄었다. 그런데 그래서 건강 결과는 어떠냐? 사실 좀 극적이긴 해요. 아직 이게 샘플이 좀 작아서 그렇긴 하지만 BMI가 꽤 많이 줄었습니다. BMI가 5 정도 줄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비만율도 0.04%로 유의하게 줄었다는 이런 결과들이 있어서 가당음료에 세금을 붙이는 게 효과적인 전략 중에 하나라고들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교수님. 이거 건강에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담배랑 똑같이 접근하자는 접근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담배세를 갑자기 늘려서 담배 가격을 2배로 만들었던 것처럼 가당음료 가격을 올려서 아이들이나 그다음에 저소득층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자는 접근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초가공 식품도 또 문제가 되잖아요, 교수님. 그런 거는 또 이거는 어떻게 또 연관이 있을지. 네. 먹기 편해가지고 초가공 식품들 많이 먹고 있는데, 요런 음식들이 건강에 안 좋다고는 정보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가고 있고요. 비만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심대사 증후군,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에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최근에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초가공 식품 섭취가 선진국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비교해 보면 산업화되면서 섭취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보시면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전후부터 시작하면 스팸이 사실 2차 세계대전에 나왔잖아요. 그때 이후로 가장 초가공식품이 섭취가 많이 늘었고, 우리나라는 뭐 그런 나라들만큼 높진 않지만 우리도 지난 20년 동안 데이터를 보면 한 10%에서 20% 가까이 2배 가까이 늘기는 했어요. 네, 음식을 분류하는 기준이고요. 왼쪽 그림은 음식을 분류하는 기준이고 이렇게 4개로 분류합니다. 저가공식품, 거의 손대지 않은 원재료에 가까운 음식들, 채소, 계란, 우유, 고기, 굽기만 하는 것들은 저가공식품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가공식 원료, 가공 원료. 그래서 오일을 올리브 오일을 뽑아냈거나 설탕을 만들었거나 소금을 만들었거나 버터를 만들었거나 이런 게 이제 2단계고요. 3단계는 가공식품.
요거는 비교적 우리가 접근하는 음식들입니다. 빵, 그다음에 뭐 치즈, 그다음에 고기를 익혀서 먹는 것들, 이런 거는 3단계고요. 초가공 식품은 이제 요것보다 더 많이 가공이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빵집에서 사는 빵 아니고 슈퍼마켓에서 파는 빵은 네, 더 가공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완전히 미국엔 정말 이런 거 많잖아요. 미국에서는 전자레인지만 돌려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레디밀이라고 하는군요. 네. 이런 거. 그다음에 가당 음료, 그다음에 과자들. 감자는 1단계에 들어가지만 감자튀김, 과자는 4단계에 들어갑니다. 이런 음식들이 칼로리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것들은 포화 지방산이 되게 많잖아요. 안 좋은 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각각의 성분을 가지고 얘기하기보다 이런 초가공 식품이 안 좋다, 이런 섭취를 좀 줄이자, 이런 고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좀 붙이자. 세금으로 갑니다, 이제. 네. 제조업체들의 이런 음식들의 제조를 좀 적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고요. 세금을 올려서 사실은 이런 음식들이 더 싸거든요. 싸고 먹기가 편하니까 접근하는 거다 보니 접근도를 좀 높이고 원재료에 가까운 음식들을 먹도록 권장하자는 고민들이 많은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초가공식품이나 뭐 아까 말씀 주신 뭐 가당음료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이제 수명에도 영향을 준다, 이런 내용들이 좀 밝혀지고 있으니까 뭐 아예 안 먹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의식을 하면서 좀 먹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최신 연구들 짚어주셨고요. 이제 한 1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질문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네. 그리고 엠써니 질문 제가 전달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또 감사 인사 주셨고요. 또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보셨는데 이제 오른쪽은 50%, 왼쪽은 30% 막혔다는 소견을 좀 들으셔서 이제 약도 좀 처방을 받으셨는데 심장 혈관 검사도 해봐야 하는지요. 60대 후반 여성분이시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엠써니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경동맥 초음파에서 동맥경화가 심하시네요. 50% 이상이면 심한 심편에 해당하시고요. 동맥경화는 사실 전신 질환입니다. 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동맥에 생길 수 있는데 검사하기 제일 쉬운 곳 중에 하나가 경동맥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장기, 심장하고 뇌에 생기는 동맥경화가 치명적이다 보니 심장하고 뇌를 중심으로 동맥경화 검사를 주로 하게 되고 바로 여기다가 초음파만 되면 잘 보이니까 경동맥 초음파 검사가 건강검진으로도 많이 하고 이런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한테 이제 스크리닝 목적으로 많이 시행하게 되고요. 여기 있다 그러면 다른 곳에도 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심장에도 있을 가능성은 높고 항열소 판재는 전신 혈관에 작용하니까 심장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드시는 거는 좋은 일인 것 같고 심장혈관 검사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경동맥 초음파는요, 교수님 혹시 따로 좀 챙겨야 되는 항목이 필수 검진이나 이런데? 네, 이제 고혈압이나 이런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한테 한 번씩 해보는 검사에 해당하고요. 한 번씩 심장 CT도 사실은 뭐 매년까지만 말씀 안 드리고 뭐 저는 5년에서 10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추가적인 검사들 중에 하나, 십장 초음파처럼 추가적인 검사에 해당하고 경동맥 초음파는 방사선 노출이 없다는 거, 그다음에 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요거 좀 이제 뭐 위험 인자나 뭐 그런 것도 있으신 분들은 요거 좀 한번 챙겨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오너님 질문 주셨는데요. 우각 차단 부정맥. 요거는 혹시 어떤 질환인지 궁금한데요. 요거는 치료가 필요 없나요? 운동을 하면 호흡이 불규칙하고 헛호흡이 나와서 병원을 가니 우각 차단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조금 생소하기는 한데요. 요거 좀 혹시 어떤 걸까요? 우각 차단은 괜찮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좀 복잡한 얘기인데 심장에서 심장이 신호를 만드는 사이너스 노드, 여기서 심장의 신호를 만들면 얘가 이제 신호가 일괄되게 내려가서 심장이 한꺼번에 뛰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오른쪽으로 가는 다리가 있고 왼쪽으로 가는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이 우각이고 왼쪽이 좌각이거든요. 그래서 둘이 이제 동시에 내려가면서 심장이 뛰어야 제일 예쁘게 뛰는 건데 우각 차단은 오른쪽으로 가는 신호가 좀 느려진 거거든요. 근데 우각 차단은
그래서 연구를 해보면 우각차단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결과에 차이가 없습니다. 수명에도 차이가 없고 심혈관 질환이 먼저 생기지 않아서 우각차단은 괜찮고요. 좌각차단은 조금 의미가 달라서 좌각차단은 조금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데요. 다른 검사에 큰 문제 없고 우각차단만 있다 그러시면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지고 지내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홍영희님, 당뇨병 약과 혈압약을 같은 시간에 먹어도 됩니까? 평생 먹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네. 당뇨약하고 고혈압약은 같은 시간에 드셔도 되죠? 네. 드셔도 되냐는 질문이시니까 드셔도 되고요. 당뇨약 중에 꼭 식전에 드셔야 되는 약이 있어요. 설포닐유리아, 글루 이렇게 시작하는 약들은 식전에 드셔야 식후 혈당을 잡아줘서 얘네들은 식전에 드셔야 되고, 최근에 나온 당뇨약들은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약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약들이라 그러면 혈압약이랑 같이 드셔도 상관없으시고요. 식전약이라고 되어 있는 건 꼭 식전에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고혈압약은 중단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고혈압은 어느 정도 체질이기는 하세요. 네, 그래서 네네. 체질이 바뀌지 않는 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내가 체중도 줄이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체질을 바꿀 정도로 노력하지 않으시면 혈압약은 평생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평생 먹어야 하는지 중단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조금 가능은 하지만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아일랜드님께서 또 길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5년 전에 술을 마시면 새벽에 가슴과 등 통증이 반복이 되어서 변이형 협심증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검사에서는 혈관이 일시적으로 좁아지긴 했지만 막힐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소견을 들었는데요. 이후에는 이제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왔는데 최근에 추운 환경에 노출될 일이 있었는데 그때 통증이 너무 심하셨나 봐요. 한 10분 정도 지속이 되셨는데 일주일 전에도 또 비슷한 증상이 있어서 이게 예전에 진단받았던 그 변이형 협심증과도 연관이 있을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5년 됐으면 다시 한번 병원을 찾아가서 괜찮은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술 드시고 가슴이 아프시면 변이형 협심증을 의심해보긴 해야 돼요. 변이형 협심증은 이상한 협심증이거든요. 원래 협심증은 혈관에 기름때가 껴서 좁아져서 피가 안 통하는 병이라 그러면 변이형 협심증은 혈관은 거의 깨끗한데 혈관이 예민해져서 특정 상황에서 얘가 과민하게 쥐가 나는 겁니다. 쥐가 나서 쪼그라들어서 아픈 거고요. 그런 쥐 나는 체질을 가지신 분들이 담배를 피면 체질이 나빠지고 그런 분들이 술 드신 다음 날 새벽에 아픈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검사를 하셨을 텐데, 아닌 걸로 밝혀졌다 그러면 이런 분들 많거든요. 변형 협심증이 아니면 술 드시고 나서 식도염 때문에 아픈 경우가 더 많이 있으세요. 사실은 그게 더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서 괜찮았다 그러면 아마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추운 곳에 갑자기 나가면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이 아플 수 있는 건 맞고요. 하지만 심장질환이 없는 분들도 갑자기 나가면 아프실 수 있기는 하거든요. 5년 됐으니까 한번 검사는 다시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증상 한번 변이형 협심증 검사가 괜찮은 걸로 나왔다 그러면 지금 요 증상은 아닐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얼른 또 질문 드려볼게요. 한송이님께서 기회수축 부정맥인데 믹스커피를 드시면 조금 반응이 있으신가 봐요. 이거 좀 사람마다 다른 건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네. 기회수축은 맥박이 정상적으로 뛸 때는 우리가 뛰는 줄 모르거든요. 기회수축은 엇박자가 한 번씩 생겨서 쿵쿵 구궁 쿵쿵쿵 이렇게 돼요. 구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뛸 때까지가 이게 조금 쉬는 시간이 있다 보니 그때 심장이 출렁하고 느낍니다. 출렁하는 느낌이 들고 요것만 있다 그러면 사실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도 기회수축이 있거든요. 대학교 때 기회수축 처음에 있었는데 이거 큰일 난 줄 알고 막 응급실에 달려가서 심전도 찍었는데 선배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서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다행이네요, 네, 그랬었는데 내 컨디션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저도 술 많이 마신 다음 날, 그다음에 잠 잘 못 잔 날, 스트레스 많이 받는 날 기회수축이 한 번씩 와요. 그러면 내가 피곤한가 보다 생각하고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만 유발하는 요인들이 있으시고요. 커피가 원인인 분들 적지 않게 있으세요.
커피 때문에 불편하시면 커피를 좀 줄이시는 게 낫죠. 네. 증상이 또 있으시면 네네. 조절을 해보시는 것도 말씀을 주셨고요. 또 조용민님께서 심계항진증으로 콩불억정 약을 먹고 있는데 카페인 음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혹시 소량도 안 되는지, 지금 연말이라서 혹시 이런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답변 주실까요? 술이 그래요. 술이 심장 부정맥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술이요. 네, 심방세동 같이 치명적인 부정맥도 일으키고요. 방금 말씀드린 기회수축도 술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술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그 알데하이드가 심장 근육에 작용하면서 부정맥을 잘 일으킨다고 생각해서 술이 부정맥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두근거리시는 게 불편하시면 술 끊는 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단 조금 조심하는 것으로. 네. 네. 그리고 또 매들림님께서요. 검진 목적으로 흉부 엑스레이, 심전도 검사 아주 기본적인 검사인데 혹시 요걸로 대부분의 심질환은 감별이 가능한지 아니면은 초음파를 좀 추가해 볼까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네. 엑스레이 심전도가 많은 정보를 주는데 다 주지는 못하거든요. 모든 장기가 쉽게 말씀드리면 90%까지 기능이 떨어져도 증상이 안 나온다고 얘기해요. 간도 그렇고 심장도 그렇고 기능이 이만큼 떨어질 때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상으로 평가할 때 그런 한계가 존재하고 심전도 엑스레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일찍 알 수 있는 검사들이 그런 검사들이긴 해요. 초음파, 심장 초음파, CT, 경동맥 초음파 이런 검사들이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나 경동맥 초음파 같은 정밀 검사가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JJRC님 질문까지만 얼른 보겠습니다. 비대성 심근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으로 실신해서 심근 절제 판막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좀 유의사항 있을지, 캄시오스는 복용 안 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병이 너무 복잡하셔가지고, 네. 이거 제가 환자분 정보를 보지 않고는 답드리기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두 가지 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는 정말 복잡하고, 네. 이렇게까지 두 개 다 하시는 경우도 사실 많지, 저희 병원에서도 많은 일은 아니거든요. 1년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니까, 요거는 제가 답드리기보다는 담당 선생님 말씀 잘 상담하셔서 잘 치료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더 있기는 한데요. 지금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좀 인사를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교수님 내년에 새해 목표 개인적으로 있으신지 혹시 저요? 있다면, 아니면 시청자분들께 요거는 꼭 당부드리고 싶다 하는 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정 갈등 기간 동안 못했던 연구들 좀 잘해서 좋은 연구 성과를 만들고 싶다는 게 제 개인적인 욕심이고요. 네.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끄럽지만 연금보다 중요한 건강관리. 제일 중요하죠. 네. 건강관리 잘 하시는 게 노후에 병원비 아끼는 방법입니다. 노후에 건강하게 가족들하고 시간 보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게 심장 혈관 관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너무너무 바쁘신데 연말에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교수님과 함께한 연말 특집 라이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